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활약 중인 토트넘 허스퍼가 또 한 번 극장승 역전 승리를 거두며 챔피언스리그 16강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주말 본머스와의 프리미어리그 원정 경기 2대0으로 뒤지던 상황 3대2로 뒤집었고 또 경기 막판에 골을 넣는 기적적인 승부를 벌였는데요. 올랭피크 마르세유와의 챔피언스리그 D조 최종전 마지막 경기에서도 선제골을 내주면서 탈락 위기에 몰렸다가 동점골 그리고 추가 시간 역전골을 터뜨리며 2대1로 승리했습니다. 같은 시간 열린 프랑크푸르트와 스포팅 리스본의 경기에서 프랑크푸르트 역시 역전 승리를 거두면서 토트넘이 자칫 잘못하면 이번 경기 비겼을 경우 D조 2위로 16강에 올라가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었는데요. 결국에는 마지막에 결과를 얻어냈다는 점에서 토트넘의 뒷심이 발휘됐습니다. 게다가 이번 경기 토트넘의 뒷심 과정에는 손흥민 선수의 부상 교체라는 악재도 있었거든요. 손흥민 선수의 안면 부상, 뇌진탕 부상도 많은 팬들이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마르세유와의 원정 경기, 토트넘 어떻게 경기를 치렀는지, 손흥민 선수의 부상 상황 어떻게 된 것인지 지금부터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22-2023 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 D조 마지막 경기였습니다. 토트넘은 비기기만 해도 16강에 오를 수 있었는데요. 전반 추가 시간 은벤바의 헤더 선제골을 내주면서 탈락 위기에 몰렸어요. 하지만 후반 9분 클레망 랑글레 선수가 세트피스 상황에서 헤더 동점골로 응수했고요. 말씀드린 대로 후반 추가 시간 종료 직전 95분에 호이비에르 선수가 역전골을 성공시키며 토트넘이 D조 1위로 16강에 올랐습니다. 3승 2무 1패 승점 11점으로 토트넘이 자력 16강 진출 및 조 1위를 차지했고요. 프랑크푸르트가 스포팅 리스본과의 경기 승리하면서 승점 10점 3승 1무 2패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마르세유는 스포팅 리스본을 상대로 한 2경기 승리 외에 나머지 4경기를 패배하면서 승점 6점으로 최하위가 됐고요. 스포팅 리스본이 승점 7점으로 유로파리그 플레이오프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이날 경기 스포팅 리스본과의 홈경기 5차전에 퇴장당한 콘테 감독은 마르세유까지 와서 훈련 지휘까지는 했지만 공식 기자회견도 참석하지 못했고 이날 경기도 관중석에서 봐야 했습니다. 스포팅 리스본과 5차전 홈경기 같은 경우에도 토트넘이 1대1의 팽팽한 상황에서 경기 종료 직전에 케인 선수가 골을 넣었지만 VAR 판정을 통해 오프사이드로 인정받지 못했던 상황이 있었는데요. 그 상황까지 포함해서 지난 주말 본머스전에 3대2 역전승 막판 극장골, 또 이번 경기도 극장골이 나오면서 토트넘의 뒷심과 저력이 발휘가 됐습니다. 콘테 감독은 이번 경기 선발 명단에 새로운 변화를 줬는데요. 루카스 모우라와 손흥민, 케인을 3톱으로 배치했고 2명의 중앙 미드필더로 벤탄쿠르와 호이비에르, 좌우 윙백으로 페리시치와 세세뇽을 나란히 투입했고 본머스와의 경기에서 잘 작동했던 다이어 오른쪽 센터백, 랑글레 중앙 센터백, 벤 데이비스 왼쪽 센터백을 배치했습니다. 마르세유 원정을 앞두고 근육 문제를 다시 한번 호소했던 로메로가 오지 못했고 클루세스키도 결국에는 회복하지 못하면서 본머스와의 경기에 뛰었던 선수들로 경기를 운영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UEFA 공식 홈페이지가 예상한 이 라인업 포진도와 달리 세세뇽이 오른쪽 윙백, 페리시치가 왼쪽 윙백으로 배치가 됐어요. 마르세유 같은 경우에는 토트넘과 첫 경기 당시 징계 문제로 뛰지 못했던 칠레의 베테랑 공격수 알렉시스 산체스를 최전방에 배치하고 돌파력이 좋은 아민 아리트와 패싱력이 좋은 귀행두지를 2선에 배치한 3-4-2-1 포메이션으로 경기했습니다. 좌우 윙백 클라우스와 누누 타바레스가 윙어에 가깝게 전진하고 론지에 선수와 베레트 선수가 2명의 중앙 미드필더로 3백 앞에서 이제 박스로 움직여줬고요. 은벤바, 에릭 바이, 발레르디가 3백을 구성했는데 바이 선수가 원래 부상 이슈가 있었잖아요. 결국에는 경기 초반에 지고 선수와 함께 교체되면서 마르세유가 일찌감치 한 명의 교체 카드를 사용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번 경기 토트넘은 비기기만 해도 되는 상황이었지만 마르세유는 꼭 이겨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초반에 경기를 운영했는데요. 전반 19분에 누누 타바레스의 스루 패스를 받은 알렉시스 산체스가 문전에서 날카로운 침투에 이은 슈팅을 연결했는데 로리스 골키퍼가 선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반 24분에 문제가 됐던 손흥민 선수의 부상이 발생했는데요. 경기 초반에 팽팽하던 흐름 가운데 공중볼 경합 상황에서 토트넘과 첫 번째 경기 당시 손흥민 선수의 배후 침투를 거친 파울로 막아서다가 퇴장당했던 은벤바 선수와 손흥민 선수가 공중볼을 다투는데 손흥민 선수가 쓰러졌어요. 느린 장면을 다시 보니 이 은벤바 선수의 어깨에 강하게 손흥민 선수의 턱과 뺨 쪽이 충돌이 됐거든요.
이런 상황이 되면 아무래도 턱이 크게 심하게 흔들 수밖에 없고 뇌진탕이 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충돌 이후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의료진이 들어가서 체크를 해봤는데 저희가 카메라상으로 보기에도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손흥민 선수의 얼굴이 급격하게 붓는 것을 봤을 때 이거 심상치 않다. 자칫 잘못하면 안면 골절까지 안화 골절까지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냐 우려가 됐고 골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너무나 심하게 제대로 정통으로 가격이 됐기 때문에 뇌진탕도 우려되는 상황이었었거든요. 손흥민 선수 역시 뛰고 싶은 의지가 있었겠지만 도저히 이제 몸 상태상 뛸 수가 없는 상태였고 또 이 부상이 심할 경우에는 더 뛰었다가 심각한 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2022 카타르 월드컵 출전 여부까지 걱정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경기가 5분 가까이 중단되기도 했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좀처럼 일어나지 못하고 또 쓰러진 상황을 보면서 알렉시스 산체스 선수가 워낙에 또 상대팀 선수지만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지켜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걱정스러운 모습을 현지 중계 카메라도 보여줬고 또 손흥민 선수의 상황도 계속해서 체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손흥민 선수가 교체 결정을 받았고 또 토트넘은 어떤 선수를 대신 투입해야 될지 고민하는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전반 29분에 최종적으로 손흥민 선수가 빠지고 비수마 선수가 투입되는 교체가 이루어졌고 비수마가 투입되면서 토트넘은 3미들로 경기를 운영하게 됐는데요. 경기가 재개된 이후에도 마르세유가 일단 전반전에는 주도를 했어요. 손흥민 선수가 빠지면서 토트넘의 공격이 약화되기도 했고 손흥민 선수가 빠졌기 때문에 마르세유의 수비 라인이 좀 더 전진하면서 빌드업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전반 33분 오른쪽 측면에서 길게 넘어온 패스 문전 왼쪽에서 중앙 미드필더인 베레투가 침투해서 강력한 하프 발리스팅을 시도했는데 실점할 수도 있는 위기 로리스가 선방했습니다. 이어서 전반 42분에는 마르세유가 코너킥 상황에서 또 한번 좋은 기회를 맞이했는데 수비수 지고트 선수의 헤더 슈팅이 크로스바를 넘겼어요. 사실은 이 슈팅이 정확하게 연결됐다면 어쩔 수 없이 골을 내줄 수밖에 없는 정말 오픈 기회를 내줬었거든요. 결국에는 토트넘이 실점하고 마는데요. 전반 추가 시간 코너킥 상황 계속된 크로스 공격과 코너킥을 막지 못하다가 코너킥을 짧게 내준 공 오른쪽 윙백인 클라우스가 올린 크로스 패스 손흥민 선수와 충돌 상황 야기했던 은벤바가 헤더 슈팅을 연결하면서 마르세유가 1대0으로 앞섰습니다. 전반전 추가 시간이 꽤 길게 주어졌기 때문에 토트넘 역시 반격했는데요. 해리 케인 선수가 과감하게 시도하는 중거리 슈팅 파울 로페스 골키퍼의 선방에 걸리면서 아쉽게 크로스바를 넘겼습니다. 전반전 마르세유가 1대0으로 앞섰고 볼 점유율도 66%를 가져가면서 주도적인 경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의 이탈로 인해서 경기 빌드업 과정과 공격 구성 과정과 많은 면에서 좀 어려움을 겪었고 그러다 보니까 슈팅 숫자에서도 7대2로 밀렸고 유효 슈팅도 3대1로 밀리는 등 전반적으로 마르세유에게 완전히 밀리는 경기를 했어요. 게다가 이날 경기 오른쪽 윙백으로 투입된 세세뇽 선수가 아무래도 왼발 전문 선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플레이를 펼치면서 공수 야매에 걸쳐서 기여하지 못했고 토트넘은 후반전 시작과 함께 세세뇽을 빼고 본업이 오른쪽 윙백인 에메르송 로얄을 교체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후반전에는 토트넘도 힘을 냈는데요. 후반 4분 오른쪽 측면에서 로얄 선수가 길게 뽑아준 공 벤탄쿠르가 이어받아서 화끈하게 돌파했고 여기서 문전으로 날카로운 크로스 패스를 연결했는데 골키퍼가 이제 막아냈습니다. 케인 선수의 침투가 좋았고 여기서 골키퍼가 처단한 상황에서 케인 선수가 이제 빈 골문으로 공을 밀어넣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너무 근거리에서 공이 잘렸기 때문에 케인 선수를 맞고 아웃되는 조금 아쉬운 장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초반 공세 끝에 토트넘이 빠르게 동점골을 얻었어요. 후반 9분 왼쪽 하프 스페이스 지역에서 얻은 프리킥 기회였는데요. 페리치 선수의 왼발 프리킥 크로스가 워낙 날카롭고 정확했고 공격에 가담했던 센터백 클레망 랑글레가 깔끔한 헤더 슈팅으로 동점골을 넣으며 1대1 경기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토트넘은 비기기만 해도 16강에 오를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골이었어요. 이후 마르세유는 승리를 위해서 총공사를 펼쳤습니다. 후반 14분에는 아민 아리트의 중거리 슈팅이 날카로웠는데 아슬아슬하게 크로스바를 넘겼습니다. 후반 18분에는 토트넘도 좋은 장면을 만들었는데 이번에도 벤탄쿠르가 기점이었어요. 벤탄쿠르 선수가 측면에서 연결되는 마르세유의 공격을 강하게 압박해서 공을 뺏어냈고 단독 돌파로 치고 올라오다가 오른쪽으로 공을 전개했습니다. 오른쪽으로 전개한 공을 로얄 선수가 이어받아서 크로스 패스를 시도한 것이 조금 골문 쪽으로 흘렀지만 강력한 킥이다 보니까 골키퍼가 완벽하게 처리하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이때 흘러나온 공도 케인 선수가 이어받았으나 케인 선수가 확실하게 마무리하지 못하면서 득점 기회를 놓치는 상황이 됐어요. 어찌 됐거나 경기 흐름에서 토트넘이 동점골 이후 자신감을 얻었고 콤팩트한 플레이를 펼치다 보니까 마르세유는 후반 28분에 대대적인 선수 교체를 통해 공격을 강화하게 되는데요. 센터백인 지고와 수비형 미드필더 베레투 그리고 윙백인 클라우스를 빼고 득점력을 갖고 있는 센터백 콜라시냐, 윙어 윈데르, 스트라이커 까브레를 투입하면서 총공사를 펼쳤습니다.
마르세유의 많은 선수들이 전진하다 보니까 뒷공간이 많이 생겼고 벤탄쿠르 선수의 풍부한 움직임은 계속해서 좋은 장면들을 만들어냈는데요. 후반 36분에는 벤탄쿠르 선수가 왼쪽 측면을 돌파해서 연결한 날카로운 컷백을 모우라 선수가 받았습니다. 문전 우측에서 받았는데 여기서 본인 쪽으로 수비가 몰리니까 가볍게 뒤로 빼줬고 빼준 공을 호이비레 선수가 자유로운 상태에서 강하게 노스볼 슈팅을 연결했습니다. 하지만 이 슈팅이 크로스바를 맞고 나왔어요. 확실하게 골문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역전골을 넣을 수 있는 장면이었는데요. 후반 38분 응수했던 마르세유에게도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알렉시스 산체스 선수가 특유의 수비를 등지고 돌아서서 터닝 슈팅 시도하는 장면, 토트넘이 실점할 수 있는 위기였지만 슈팅 코스에 이반 페리치 선수가 따라 내려와서 커버해주면서 몸으로 막아내면서 위기를 넘겼습니다. 토트넘은 후반 39분 지친 벤탄쿠르를 빼고 스킵을 투입했어요. 이날 경기 도중에 허벅지 근육을 좀 만지면서 쓰러졌던 장면, 햄스트링 부상이 우려될 정도로 아주 많은 활동량을 보였던 벤탄쿠르였기 때문인데요. 스킵을 투입해서 중원의 체력을 보강한 가운데 마르세유가 계속해서 몰아쳤습니다. 후반 42분에는 오른쪽 측면에서 윈데르가 올린 왼발 크로스 패스, 콜라시냐기 문전 근거리에서 헤더 슈팅을 연결했거든요. 바운드 되면서 튀어 올랐는데 사실 실점해도 할 말이 없는 장면이었으나 크로스바를 넘기면서 토트넘이 위기를 다행히 모면했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에도 마르세유의 왼쪽 윙백이 누누 타바레스가 로얄 선수를 가볍게 제쳐내면서 왼발 슈팅 시도했지만 거리가 좀 있었고 힘이 많이 들어갔어요. 크로스바를 넘겼고요. 계속된 공세 속에 토트넘 모우라까지도 지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후반 추가 시간도 지연할 겸 루카스 모우라를 빼고 브라이언 힐을 투입했거든요. 그리고 경기 추가 시간도 얼마 안 남자 마르세유 선수들이 다 전진을 했는데 그 전진한 뒷공간을 토트넘이 잘 노렸습니다. 마르세유의 공격 전개를 벤 데비스 선수가 전진 수비를 통해 잘라냈는데 이 잘라낸 공이 운 좋게도 케인 선수 쪽으로 흘러갔고요. 케인 선수가 공을 받았을 때 마르세유의 배후에는 은벤바 선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여기서 은벤바 선수가 반대편 중앙 지역으로 호이비에르가 침투하고 있으니 케인 선수를 막지 않고 호이비에르 선수 쪽으로 공이 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글로 따라 내려갔는데요. 여기서 케인 선수가 여유롭게 결국에 호이비에르에게 패스를 했습니다. 은벤바가 차라리 케인 선수에게 파울을 해서 잘랐다면은 위기를 내주지 않을 수 있었는데 어찌됐거나 비기는 것조차도 의미가 없는 상황이긴 했어요. 그래서 일단 따라 내려가는 판단을 하게 됐는데 호이비에르가 케인 선수의 패스를 받은 가운데 사실 은벤바가 호이비에르를 잘 쫓아가긴 했는데 호이비에르가 이런 앞 견제 속에서도 강력한 슈팅을 구석으로 잘 때려 넣으면서 2대1 극적인 역전골을 경기 종료 직전에 성공시켰습니다. 추가 시간도 끝나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호이비에르의 골과 함께 경기 종료 휘슬이 울렸고요. 토트넘이 2대1 승리로 16강 진출을 조 1위로 확정했습니다. 같은 시간 열린 스포팅 리스본과 프랑크푸르트의 경기는 전반 39분 스포팅 리스본의 아르투르 고메스 선수가 선제골을 넣으면서 스포팅 리스본이 16강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잡았었는데요. 후반전에 프랑크푸르트가 일본 대표 선수인 카마다의 동점골 그리고 프랑스 공격수 콜로무아니의 역전골을 터뜨리면서 토트넘처럼 극적으로 16강 진출 티켓을 얻었습니다. 토트넘이 승점 11점, 프랑크푸르트가 승점 10점으로 각각 1, 2위 16강에 오르게 됐고요. 토트넘은 2위로 올랐을 경우 정말 우승 후보들, 다른 조의 1위들을 만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자력으로 1위를 차지하면서 조금 더 수월한 2위를 만날 수 있는 상황이 돼서 8강까지 노릴 수 있는 상황이 됐고요.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는 11월 3일 새벽에 마지막 경기들을 치르면서 최종 순위들이 나오고요. 한국 시간으로 11월 7일 월요일 밤 10시에 16강 대진표 추첨식이 진행이 됩니다. 토트넘의 다음 경기는 11월 7일 월요일 새벽 1시 30분에 열릴 리버풀과 프리미어리그 홈경기 빅매치인데요. 아쉽게도 손흥민 선수는 이 경기를 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직 손흥민 선수의 정밀 검사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토트넘 담당 기자인 이브닝 스탠다드의 댄 킬패트릭의 최근 정보에 따르면 프리미어리그의 뇌진탕 관련 프로토콜에 의해서 직전 경기에서 뇌진탕을 당한 선수는 최소 6일 동안 경기를 뛸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손흥민 선수가 다음 리버풀과 경기를 6일 이내에 치러야 하기 때문에 검사 결과 지금 당장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혹시나 모를 일에 대비해서 경기를 뛸 수 없게 하는 그런 규정 때문에 리버풀과의 경기 큰 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뛸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경기를 뛰는 것보다도 몸 상태, 건강 상태 잘 챙기는 게 중요하고 또 2022 카타르 월드컵까지 몸 상태에 문제가 없는 또 좋은 컨디션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무리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어찌됐거나 리버풀과의 빅매치, 특히 손흥민 선수가 리버풀을 상대로 강해왔고 리버풀의 뒷공간이 크게 열린 상태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선수였다는 점에서 굉장히 토트넘 입장에서 뼈아픈 상황이죠. 히샬리송과 쿨루셉스키가 부상 중인 가운데 손흥민 선수까지 리버풀과의 경기에 쓸 수 없게 됐기 때문에 토트넘 공격 라인 핵심 선수 3명이 이탈하는 정말 콘테 감독에겐 큰 악재가 생겼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부상 정도 정확한 진단이 어떻게 되는지 기다리고 있는데요. 소식이 전해지는 대로 빠르게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흥민 선수 부디 큰 부상 아니고 잘 털고 일어나길 응원하겠습니다.